비전공자의 성공 사례 아닙니까? 아, 그쵸. 처음에는 그 수업에서 알아듣는 게 너무 외계어여서 진짜 다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프로젝트를 잘 소개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제 3자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혼자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융업계에서 약 4년 정도 일을 하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문과에서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금융권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4년차로 일하고 있는 임소현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권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금융권에서 이제 사기자를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융권의 마케팅이랑 이제 사기 쪽에 예측을 하는 게 있는데 사기자, 연체자 이런 것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예를 들면 이 고객이 한도를 많이 소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도라는 말도 좀 생소할 수 있기는 한데 원래부터 돈을 이제 적게 갖고 있는 고객이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연체가 이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의 변수를 추가를 해서 연체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가 금융계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꼭 필요하다고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제 진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룰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머신러닝 모형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예측이 정교화되는 게 있고 그게 사실 또 이제 회사의 손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기자를 못 잡거나 연체자를 못 잡으면 또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비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도입이 됨으로써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인가요? 근데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가 사실 수치화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안 쓰는 것보다는 현업에서의 만족도가 좀 높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현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기자 잡는 사람들 아니면 네. 리스크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매니저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숫자로 보여주는 일들을 하니까 이걸 약간 좀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고 싶지만 못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AI 학습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AI를 학습시켜주는 사람들이 AI 엔지니어와 AI 리서처들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일부 맞고 일부 약간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AI 엔지니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근데 그냥 완전히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까지 하면 AI 엔지니어. 그러니까 비즈니스 정의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모델을 개발한 모델을 배포하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둘도 이제 공통된 부분도 부분도 있죠. 있고 네네. 모델링 하는 부분들은 사실 또 다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앞에 이제 정의단이 들어가냐 아니면 뒤에 이제 또 배포하는 그 단이 들어가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금융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 베스트 3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당연히 코딩 역량이 중요하죠. 네. 왜냐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코딩을 하면 더 이제 많이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코딩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역량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AURC, AUPRC 이런 용어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고 또 마지막은 또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죠. 그럼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낼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뚜렷하게 있나요?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모형의 성능을 개선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리서치 쪽에 있거나 조금 더 그러면은 이제 성능을 잘 높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면 그 모형의 성능을 높이는 게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까지 줬는지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선해서 저희 어떤 돈을 더 벌어오는 아니면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이제 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사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의 자연어 처리가 요즘 LLM이 핫한데 이걸로 챗봇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사실 그 고객들이 새로운 어떤 경험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끼리 일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같이 코웍을 하는 구조인가요,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약간 일을 해요. 다른 부서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회의하면서 문제를 뭐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으면 고객이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끼리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공자의 성공 사례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 그 학습량을 좀 따라가셨어요? 쉽지는 않았던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저희 학교가 이제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그냥 기숙사에 들어갔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렇게 아예 그 지역을 그렇게 옮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처음에는 그 수업에서 알아듣는 게 너무 외계어여서 진짜 다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 개념을 어떤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 적자 하고 다 적어보고 다시 이제 그 리뷰하면서 혼자 이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인턴십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좀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 전공이니까 그 컴퓨터공학 전공에서 멋있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했었던 거를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놔뒀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내가 여기 또 관심 있어서 해커톤을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해커톤에서 문제 풀었었던 어떤 해커톤에 썼던 그 과제를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인턴으로 하는데 잘 이어진 것 같아요. 공모전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는 공모전에 대한 목적을 가짐에 있어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1등 해야지, 2등 해야 돼, 상을 타야 돼 라는 생각을 과정에서 조금 성능을 올리면서 시도해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새로운 부분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대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회를 준비할 때 꼭 당장 지금 그 1등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이 수상 안 하면 의미가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되게 이 대회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사실 근데 팀원들이랑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성능을 더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는 수상한 경우는 사실 없어요. 시네버 취업했을 때.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여서 너무 이렇게 수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면접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감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죠. 자신감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그러니까 실무 면접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머신러닝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거기서 쓰는 모델들 그런 거 당연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프로젝트를 잘 소개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 많이 해봤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개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는, 프로젝트 많이 한 친구들도 사실 면접에 가서 내 프로젝트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제 3자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혼자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잘 해서 실제로 면접관한테 이걸 잘 얘기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과제를 많이 해봤다, 나 다양한 경험들 많이 해봤다, 아니면은 저 이제 이런 모델을 개발해봤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이제 뭐 면접관이나 실무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몇 개의 과제를 해야지, 아니 몇 개의 논문을 읽어야지 그 감으로 오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수치화를 해보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시기까지 그 전 과정 중에서 좀 도움이 됐던 도서가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 한다면 이제 핸즈온 머신러닝, 요즘 3판까지 나왔던데 그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어떠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나요? 일단 그 책의 2장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 그 2장 아마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2장.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각각의 알고리즘들 다 소개하는 약간의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머신러닝계의 수학의 정석.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책을 그냥 자리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추천을 드려요. 그 당시에 소연님께서 입사를 준비하려고 하셨을 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좀 다를까요? 제가 입사했었을 때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거, 아니면 뭐 측에 대한 모델링도 꽤 많았어요. 엣지 모델링도 있고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약간 조금 갈래가 이렇게 명확하게 더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머신러닝 모델 개발자가 되게 그러니까 둥그렇게 여러 개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 개발자를 뽑아서 얘가 이제 뭐 자연어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예측 모델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는 건데, 요즘의 트렌드는 아예 그냥 자연어 처리가 필요한 자연어 처리만 하는 그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를 뽑는다라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적으로 이제 맞아요, 좀 네. 사람들 뽑겠다라는 거네요. 네네.
코딩 테스트 하는 거에 대한 트렌드도 좀 바뀐 것 같나요? 어떤가요?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예전에는 그래도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같이 보고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여기 확실하게 이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해외 기업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머신러닝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 그 머신러닝 모델링 하는 거 진짜 실무에 있을 법한 과제를 풀게 돼요. 코딩 테스트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과제 전형에서도 그렇고. 네. 오히려 석사가 그냥 우대사항이 되지 요즘 어떤 회사도 자격 요건에 석사를 넣는 회사는 거의 좀 사라지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소통하는지 사실 보면서 느끼는데 이걸 보면서 느껴본 친구들이나 아닌 친구나 사실 이 면접에서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